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2년 10개월 만에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과오를 최민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노동, 연금, 교육의 의료와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을 화두로 띄웠습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임기 초 우리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법치를 기반으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연금 개혁안 제시, 유치원과 보육을 합친 유보 통합, 합계 출산율 반등이라는 일부 성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 속에 국회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은 개혁 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했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계엄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불편한 심기는 민감 국가 지정 등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 외교 공백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So we are watch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the ROK with grave concern. 임기 내내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했지만 소통과 협치 부족은 가장 큰 실책으로 지적됩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총리에 넘기며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입니까?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입니다. 여당 내부 권력 다툼이나 당정 갈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임기 2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 참패라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받아든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 사태라는 자충수로 2년 10개월의 임기를 끝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이르면 이번 주 초쯤 퇴거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고위 참모진들이 윤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조직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막한 분위기가 흐르는 한남동 관저 인근. 윤석열 전 대통령 퇴거를 위한 대통령 경호처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리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나 관저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뒤에도 6개월가량 출퇴근했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상복합 아파트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주민 불편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실은 조직 정리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헌재 선고 직후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사저 복귀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운영이 중단됐고 윤 전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안내문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뒤에도 일요일마다 정진석 실장 주재로 열리던 수석 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습니다. 실무진들 역시 당이나 소속 부처 등으로 복귀하는 등 하나둘 용산을 떠날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관저에서 만나 어려운 시기 역할을 해줘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나 의원과 1시간가량 차담을 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을 재건하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걱정이 많다는 뜻도 함께 전했는데 나 의원 역시 탄핵 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며 위로를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공천 개입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데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루어지지 않은 대면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천 개입 사건 수사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차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인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에도 관여했다고 인정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툴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 결정문을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차적 판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선관위 등의 권한 행사를 막았는지가 쟁점입니다. 헌재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가 됐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역시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 봤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에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하지 않았던 증인들이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변수입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실제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각종 절차가 더 두텁게 보장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에 따라 일부 결론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 첫 공판은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심판 절차를 마친 뒤 처음으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선고를 준비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면서 헌재 8인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처리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며 언론인과 경찰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제 다음 선고를 준비합니다. 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는데 헌재 관계자는 선고 사건 목록이 당사자들에 통지되고 선고 이틀 전쯤 공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8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12.3 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최종 변론까지 마쳤는데 헌재 측은 이 사건도 10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111일 동안 재판에만 몰두해온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짧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첫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선 탄핵을 환영하는 집회와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표정이 상반됐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알록달록 우산을 챙겨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인근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이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흔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청역 근처에서도 탄핵을 반기는 축하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주권자가 이겼다고 환호하며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히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란 주범, 내란 가담자들 모두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시민들도 거리를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가 그려진 우산을 쓰기도 했습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집회에서 이들은 국민저항권 발동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탄핵은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첫 주말, 광장으로 향한 시민들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서울 지역 경찰에 발령됐던 을호 비상이 해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6시 40분을 기해 서울 경찰에 적용해온 을호 비상을 가장 낮은 비상근무 단계인 경계 강화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계 강화 단계는 가포 비상이나 을호 비상과 달리 연차 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경찰관들은 비상 연락 체계와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을 포함한 다른 시도 경찰청의 비상근무 체제는 해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중진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전국 수습 방안과 대선 전략, 당내 통합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대통령 파면 뒤 두 번째로 열리는 의원총회에선 추후 대선 일정 등을 놓고 지도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의원들 사이의 논의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또 지도부의 거취 문제나 당 방향에 맞지 않은 일부 의원들 징계 요구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 지도부는 의총 시작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조기 대선 당내 경선 문제, 당 통합 방안 등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사무총장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한 조기 대선 전국 관련 당 차원의 대응 방향을 설명합니다. 당내 경선 실무를 총괄하게 될 김윤덕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이모선 수석 사무부총장 등 부총장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총장은 조국혁신당과 비이재명계 후보들이 주장하는 범진보 진영 공동 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관련 입장을 포함해 향후 경선 일정과 규칙 등의 보관을 밝힐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히 공표하라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엔 공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는 화요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고 열리는 첫 국무회의를 주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과거가 된 만큼 탄핵 반대 열정을 차기 대선에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민단체의 대선 출마 요구를 받은 뒤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연합의 출마 선언 촉구를 받은 자리에서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계속 파면하는 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조기 대선 확정 이후 당내에서 처음으로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전국으로의 국면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돌려보낸 제2요구 법안들 역시 전국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이달 내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전후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은 2달 전 탄핵 정국에서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애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해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3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자 수사 대상을 좁힌 겁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명태균 특검법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을 흔들 꽃놀이패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수감 중인 명 씨가 보수 잠룡들을 상대로 이어간 폭로성 주장을 고리로 자중질환이 벌어지길 기대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를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 오세훈, 홍준표, 그 부정과 부패의 사슬의 끝은 어디인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달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여론전에 집중하던 민주당은 헌재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보수 괴멸을 노린 악법이라고 반발합니다. 조기 대선 기간을 사실상의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노골적 음모이자 공작이란 겁니다. 보수 대권 주자 사이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아직까진 민주당의 이간계에 넘어가 지옥문을 열어줄 순 없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입니다.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 국회로 돌아온 2번째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은 모두 8개에 달합니다. 이 중 내란 특검법의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 정족수 200표에 단 2표가 모자라 폐기됐는데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 전 대통령 수사와 조기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전북 남원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모두 탔습니다. 또 광주에선 주택 화재로 70대가 숨지는 등 밤사이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입니다. 사찰 지붕 위로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쏴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전북 남원시 삼해면에 있는 호성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소실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스님과 신도 등 2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상 주위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차와 건물 사이로 희뿌연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뒤덮습니다. 광주 농성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1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주택에 살고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강원 홍천군 서면에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 전면부가 모두 탔습니다. 30대 운전자 등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시내버스가 인도에 있는 돌로 된 조형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탑승객 2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평택시 포승읍 남양대교 평택 방향 편도 2차선을 달리던 25톤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차량 바퀴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선 동창생들로부터 장시간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참다 못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는데요. 이어서 열린 또 다른 재판에선 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삼척 20살 A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B씨는 평소에도 A씨를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B씨는 친구와 함께 A씨의 아파트까지 찾아왔고 이어 폭행과 가혹행위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신체 일부를 찢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행이 이어졌고 술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가혹행위. 참다 못한 A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구속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B씨와 함께 A씨를 괴롭히고 학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숨진 B씨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한 20살 C씨, A씨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학대한 D씨까지.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7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D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성인이 된 D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부친이 장기간 부재 중이라는 점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였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대전 호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틀 전 사람을 죽이고 집에 가둬놨다는 6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숨진 피해 남성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6개 나라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40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5주 동안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경찰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단속해 435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374명으로 모두 한국인이었고 이 가운데 13명이 구속됐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상대로 기본 관세 10% 부과를 발효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9일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여 나라에 추가 상호 관세가 붙는데요. 미국이 전 세계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베트남 북부 박린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삼성전자는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해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의 상호관세 폭탄 46%를 떨어뜨리면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가전도 비상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과 태국, 중국 등의 가전 공장을 두고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업계는 일단 미국 내 재고로 버텨보거나 생산 전략 수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생산 재배치 등을 통해서 관세 부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원산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금처럼 계속 관세가 면제되는 상황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인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곧 관세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은 적지만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받기로 한 보조금이 걱정입니다.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and whatever's left over, Mr. Speaker, you should use it to reduce debt or any other reason you want to. 여기에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품목 관세 25%가 매겨져 곧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후속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장기전이 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수출 효자들이 줄줄이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흥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관세 설계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는 나바로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하버드대 박사라고 쓴 한 네티즌의 X 게시물에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라며 두뇌보다 자아가 큰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역사에서 벌어진 모든 참사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하버드대 출신이 있었다는 다른 네티즌의 댓글에 그렇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기본 관세 10%가 발효된 현지 시각 5일 통화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세계 경제가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속적인 논의에서 입장을 긴밀히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도 두 정상은 무역 전쟁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고 어떤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되며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히토류는 각종 전자제품과 전기차, 첨단 무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히토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욕심을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히토류 욕심은 실현 가능한 걸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2년 미래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광물 자원 50개를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22개가 우크라이나에 매장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강탈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을 강요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매장량은 멀게는 옛 소련 시절인 1960년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치입니다. 이마저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The Ukrainians are claiming that they have some 5% of the world's rare earth metals in their territory. That is to say, in internationally recognized Ukrainian territory, which is not the same as what Kiev actually controls right now, of course. 우크라이나에 희토류가 있다 해도 개발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지 아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On the critical mineral side of the equation, however, they have resources, but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ose can be extracted profitably. So there was a lot of talk about lithium and rare earths.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 탐지부터 개발 과정을 거쳐 실제 광산 운영 개시까지는 평균 17.9년이 걸렸습니다. Go from a discovery of a mineral deposit all the way through to actually mining it, that can take at least 10 years, if not longer. 광물 자원을 채굴하고 가공하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전기 생산 능력 3분의 2가 파괴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It's the energy, the water, the technology especially, and that's where China has invested for a long time and can do it much more cheaply than the rest of the world. And so hence they've been able to develop their 90% control of refining of rare earth.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의 욕심은 경제성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지층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회수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미얀마 강진으로 우리 교민들도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언제 복구가 될지 막막한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얀마 현지에서 윤웅성 기자가 교민들을 만났습니다. 미얀마에 온 지 10년 가까이 된 진형범 씨는 한국어 교실과 분식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지진이 났을 당시에도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건물이 흔들리면서 가스레인지 등 집기가 모두 파손됐습니다. 폐허가 된 집에서 머물 수 없어 임시대피소인 한식당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깐씩 이제 집에 가서 뭐 필요한 것들을 갖고 나오지 건물 안에 오래 있기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외국인은 집을 매입할 수 없는 미얀마에서 교민들은 보통 1년치 임대료를 주고 세를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예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뿌리 깊숙이 내린 미얀마를 쉽게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애만 타들어갑니다. 10년 가까이 있었던 여기를 포기하고 귀국하기도 쉽지 않고 막막합니다, 사실은. 어떻게든지 복구를 해서 다시 이쪽에서 생활을 해야 될 건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만달레이에 살고 있던 교민 7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지만 지진 발생 직후 건물 등이 파손돼 절반 가까이가 대피소에서 지냈습니다. 여진 우려 등으로 양곤 등 다른 도시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는 만달레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기업 등에서 라면과 쌀 등 구호물자를 보내주고 있지만 복구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어 더 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라면도 컵라면 종류나 그다음에 뭐 스팸 종류, 그다음에 뭐 어떻게 카레라든지 뭐 이런 그만 즉석 식품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교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차렸지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달레이에서 24시간 발전기를 돌리고 있어 며칠 동안 기름값만 수백만 원이 나오는 등 금전적 어려움이 큽니다. 우리 교민들이 단장에 길거리로 뛰어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식당을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밥이라도 좀 먹여야 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이걸 했는데 지금은 금전적으로도 좀 딸리고. 교민들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뿐 아니라 미얀마인들까지 피해를 복구해야 도시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각판 4개가 만나는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지진 위험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2년 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데요.
튀르키예 지진 대비 현황과 문제점을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3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이즈미르 지역.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들이 새롭게 들어섰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Şimdi sadece İzmir'de değil aslında bütün Türkiye'de bir yapı stoğumuz var. Bu yapı stoğumuzun belli bir kısmı özellikle 2000 yılı öncesi kısmında ciddi problemler var. Çünkü onlar belli bir deprem yönetmeliğine göre yapılmış, 1975 deprem yönetmeliğine göre yapılmış. O yönetmelikteki bazı problemler vardı. 특히 이즈미르 지역은 집안 액상화 위험이 커 특별한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의 건축물의 약 60%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튀르키예 국토부는 세계은행과 협약을 맺고 위험 구조물을 허물고 내진 설계 건축물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 Nisan ayından itibaren bu proje İzmir'de start verildi, başlandı. Bu riskli yapıların dönüşmesiyle alakalı. Sadece riskli yapı malikleri, hak sahipleri kullanabiliyor bu krediden. Bu şekilde riskli yapı ilan edildikten sonra bina yıkılıp tekrar yapılıyor. 튀르키예 정부는 여러 차례 대지진을 겪으며 내진 설계 기준을 계속 강화했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지진 대피 교육을 강화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Ama bu Türk toplumunda yerleşmiş değil. Yaşam süresi boyunca insanlara bunu sağlamak gerekiyor. Yani kreşten beri, ilkokuldan beri ders olarak 지진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안전 교육, 2년 전과 같은 대지진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튀르키예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이번 영남 지역 산불은 규모가 큰 만큼 지역 생태계에도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과거 산불 지역 조사에서 피해 지역의 나무가 다시 울창해지려면 20년이 걸리고 흙 속 미생물까지 완전히 복원되는 데에는 10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영남권 산불은 아흐레 만에 진화됐습니다. 75명의 사상자와 함께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타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곳은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1996년 큰 불이 난 강원도 고성 지역의 장기 관찰 조사를 보면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의 회복 속도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성 산불 지역은 외형적인 숲의 모습, 즉 경관을 회복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울창해지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동물의 경우 복원 속도가 달랐는데 어류가 가장 빨라서 3년이 소요됐습니다. 한국 강도래 같은 물속 무척주 동물은 9년, 개미 같은 곤충류는 14년 뒤 개체수가 회복됐습니다. 포유류는 이보다 늦어 20년이 지난 뒤 80%대 수준이 됐고 조류는 더 더뎌 70% 수준까지만 개체가 늘었습니다. 다만 이번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영덕처럼 강원 고성도 송이버섯 생산이 활발했는데 전소 피해지의 경우 3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송이가 나오지 않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상의 식생뿐만 아니라 토양에 있는 미생물도 다 피해를 입고 다소 없어지게 되는데요. 아직 토양 미생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송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뒤 토양의 유출 위험은 2년 만에 크게 줄지만 땅속 유기물층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10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할 거로 추정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년 전 이맘때는 동해안 대표 관광지인 강원 강릉 경포에서 큰 산불이 나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복구됐을지 송세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경포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축구장 170개 면적의 산림과 주택, 펜션 등 200여 동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불탄 나무를 베어낸 산등성이는 속살을 드러낸 채 민둥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산등성이에는 이제 막 심은 어린 나무만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예전 울창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주택 복구도 더딥니다. 당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117가구 가운데 50여 가구는 아직도 임시 조립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원금과 성금만으론 부족해 대출 없이는 집을 다시 짓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임시주택도 오는 7월까지만 머물 수 있어 이후엔 매입하거나 반납해야 합니다. 요새는 애가 말라 잠이 안 오지. 집은 안 되고 이제 나갈 때는 되고 어떡하나 하고 애가 나지. 책임 규명도 진전이 없습니다. 산불은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으면서 시작됐지만 한전의 책임을 묻긴 쉽지 않습니다. 문제의 나무와 특고압선 간 거리가 8m 떨어져 있어 규정상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이재민은 지난해 한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원상복구도 해야 되고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뭐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산불이 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산도 이재민들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이중 가격제가 최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격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지만 점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배달료를 점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소비자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정산 내역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약 5만 원어치를 판매하면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만 원 가까이 빠져나갑니다. 결국 배달 메뉴를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000원짜리, 8,000원짜리고 만 원짜리들 똑같이 배달앱으로 팔면은 뭐 수수료만 해도 최소 뭐 48% 거의 50% 육박하는데 그러면은 팔아도 안 남고 그냥 망하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된 이중가격제는 외식업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치킨 피자에서 커피와 도시락 등 우후죽 순으로 이중가격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에는 매장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순 고집뿐 소비자는 매장 판매 가격을 모르기에 얼마나 더 내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좀 배신감을 느끼겠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배달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격 결정은 가맹점주의 몫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애초에 배달료 무료 정책이 배달료를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라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합니다. 무료 배달 정책으로 인해 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제 고정되어서 나가게 되고 당연히 배달 가격이랑 그 포장 가격이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난해 진통 끝에 합의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은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이중가격제가 사각지대에서 활성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관계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숨은 가격 인상으로 지적받는 이중가격제가 전방위로 확산하며 소비자들의 지출만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7.1로 전달보다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상승입니다. 특히 유지류 가격 지수는 161.8로 전달보다 3.7%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3.9% 높습니다. 이틀 연속 주식 주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초유의 전산 사고를 낸 키움증권이 주말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전면 재점검에 나섭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저녁 8시까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가파도는 이맘때 섬을 푸르게 물들이는 청보리가 유명합니다. 축제도 시작했는데 유채꽃과 묵꽃도 화사하게 피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가파도를 다녀왔습니다.
섬 속의 섬 가파도에도 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 날씨 탓에 청보리가 예년보다 덜 자랐어도 푸르름은 여전합니다. 키 작은 청보리 덕분에 그동안 잘 안 보였던 무꽃은 은은한 연보랏빛을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올해 새로 심은 유채꽃도 샛노랗게 활짝 피어 봄의 화사함을 더합니다. 푸르름을 자랑하는 청보리는 아직 덜 자랐지만 유채꽃 무꽃과 어우러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섬으로 봄나들이 온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사진도 찍으며 색다른 봄을 담아갑니다. 유채꽃 원래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못 봤다가 여기서 또 보게 돼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청보리밭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유채꽃에 반하고 막힌 것 없는 시원한 풍경에도 푹 빠집니다. 청보리밭을 기대하고 왔는데 청보리도 좋지만 유채가 너무 예뻤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양쪽으로 펼쳐진 초록초록빛이 마음을 이렇게 넓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나들이객들은 덜 자란 청보리에 아쉬울 뻔했지만 활짝 핀 유채꽃과 무꽃을 보며 색다른 봄을 만끽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덜 자란 청보리는 이번 달 하순쯤이면 훌쩍 자랄 전망입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희대의 바람둥이 캐릭터 돈주왕을 소재로 한 프랑스 뮤지컬이 19년 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10주년을 맞은 팬텀은 오랜만에 박효신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7세기 스페인 소설에 등장하는 희대의 바람둥이인 돈주왕은 모차르트 오페라를 포함해 수세기 동안 1000개가 넘는 예술작품으로 제작됐습니다. 노트르담 드파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돈주왕이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뮤지컬답게 대사 없이 40여 곡의 노래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화려한 플라멩코 음악과 안무가 핵심입니다. Je pense qu'on a à livrer le spectacle. Moi, j'ai toujours dit, nous offrons le spectacle avec toute la passion et le feu que le spectacle demande. Et je pense que c'est ça que le public va recevoir. L'œuvre de Félix, pour moi, a toujours été des chansons tellement accrocheuses, aussi les refrains qui sont des mélodies qui restent dans la tête. Donc, même si on ne comprend pas nécessairement les paroles, on peut apprécier pareil les chansons. Je pense que c'est la grosse force du show. 지난 2004년 캐나다 퀘벡에서 초연한 이후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은 작품으로 이번 공연 마지막 날 YTN 3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흉측한 외모로 인해 오페라 극장 지하에 숨어 살아가는 팬텀의 삶을 다룬 이 뮤지컬은 다음 달 10주년 공연을 개막합니다. 9년 만에 팬텀으로 돌아오는 박효신을 비롯해 카이와 전동석이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20주년을 맞아 장기 공연 중인 뮤지컬 지킬은 하이드는 신성록과 아이비 등 새로운 배우들이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 중인 이 뮤지컬은 이번 시즌까지 작품에 참여한 배우 수만 199명에 달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주말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가 서울 남산의 YTN 서울타워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YTN 남산 가족 걷기 대회는 남산 백범광장부터 서울 타워플라자까지 이어지는 6km 코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준공 50주년을 기념해 타워 모형 만들기 등 YTN 서울타워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는 20도까지 올라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 대구는 7.3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비교해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이 18도, 대구는 20도, 창원은 1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 초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